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본편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해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서는 오고타이 칸의 뒤를 이어가지고 칸이 되었던 구유크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구유크의 성품과 정치적인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세의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전제 군주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완전하게 1인 집중이 된 그런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체제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전의 대관에 집중됐던 그 권력을 자기한테 끌어오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유크 같은 경우는 그 권력의 이양 과정에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자기한테 끌어오려고 했던, 어찌 보면 성격이 급하다고도 할 수 있고 아집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군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섭정인 어머니의 권력을 빼앗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급사하고 어머니의 최측근인 파티마란 여자까지 잔인하게 숙청하는 그런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차가타이랑 툴루이 가문의 섭정에까지도 정치적인 마술을 뻗었습니다. 차가타이 가문의 섭정인 에부스쿤이라는 여성이 참 기가 막히게 이 장면에서도 급사를 하게 되고, 툴루이 가문 같은 경우에는 툴루이 가문의 사병을 계속해서 데칸의 주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술수에 말려들게 됩니다. 구유크 칸은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몽골 제국의 최서방을 점유하고 있는 바투를 정벌하겠다고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구유크와 바투의 충돌부터 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유크와 바투가 부딪히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극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48년 초, 구유크는 그의 세습 영지인 이미를 방문한다는 구실로 카라코룸에서 서쪽으로 진격하였다. 한편 바투는 툴루이가의 소르칵타니로부터 은밀한 경고를 받고 동쪽을 향해 진군하였다. 천하의 바투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영지가 초토화되는 것을 지켜볼 리가 만무했다. 그는 이시쿨과 1, 2강 사이의 알라타우, 즉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지역까지 무려 4000km 가까이 행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무렵 구유크 칸은 오늘날의 키르키스스탄인 베시발릭의 동북쪽까지 진격하였다. 이제 구유크 칸과 바투는 불과 며칠이면 부딪힐 수 있는 400km의 거리에 있었다. 구유크 칸은 대결을 앞두고 좀처럼 긴장이 풀리지 않자 게르에 들어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데칸에 즉위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 이제 바투까지 쓰러뜨리면 이 구유크 칸은 예케몽고룰루스 전역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 나약한 걱정은 벗어던지고 한 통의 술로 호기로움을 더하도록 하겠다. 데칸, 이곳의 도액에서 진상품이 도착했습니다. 맛이 좋은 술이라고 하니 쭉 들이키시지요. 데칸이시여, 긴장을 푸는 것도 경호를 잘 헤아리고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됩니다. 지금은 바투라는 커다란 늑대와 언제라도 부딪힐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취해 계셔서는 적의 수장 바투가 웃을 것입니다. 구유크는 그 말을 듣고도 진상품으로 얻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서 말했다. 참, 수부타이가 죽고 나서는 감히 나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자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대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그대의 말이 사실 옳다. 이제 술자리를 부르겠다. 그대는 잠시 나를 부축해주게. 밤바람에 술을 좀 깨야겠다. 의외로 노신의 간언을 받아들인 구유크는 그의 부축을 받아 밤의 초원을 거닐기 시작했다. 이제 그대의 말대로 발톱을 날카롭게 세울 때이다.
좋은 계책이 있는가? 제 계책 말입니까? 우선 그때 구유쿠가 강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는구나. 괜찮으십니까? 치워라! 아까 토액에서 받은 술, 그것이 문제인 게야. 누가 독을 탄 게냐? 바투, 병사를 빼앗기게 생긴 졸로이 가문, 섭정 에브스코너리랑 자가타이 가문,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 투레겐의 간신히 살아남은 부하인가? 이 지고한 조남 구유쿠가 초라했던 나의 고조 예수게이 바토르가 그랬듯 사악한 독에 이처럼 무력하게 죽고 마는가? 구유쿠는 그렇게 비명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주색에 탐닉한 결과라는 설, 암살이라는 설 등등이 분분하지만 무엇 하나 확실하진 않다. 다만 페르시아의 연대기들은 단순히 구유쿠가 미리 정해진 시간에 이르렀다, 이렇게만 언급할 뿐이다. 예, 굉장히 놀랍게도 구유쿠가 급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구유쿠가 급사하는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각색을 한 거는 두 가지 단서에 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첫 번째는 구유쿠가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지향적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바투와의 싸움을 앞두고 그렇게 향락에 취해 있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일부 역사가들이 구유쿠의 죽음을 주색에 탐닉한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정황적으로 그렇게 별 생각이 안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구유쿠가 자신이 불과 18개월 동안 숙청한 사방의 사람들, 그 망령에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심대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머니를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심하게는 어머니를 살해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했을 것이고, 그거를 때에 따라서 가끔 술로 달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된다는 점을 상황극에 반영을 했고요. 혹자는 구유쿠를 거의 사이코패스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칸이 급사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다음의 대권은 누가 차지를 할지, 데칸은 누가 될지,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상황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일단은 데칸의 아내가 섭정에 나서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점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데칸이 사망을 해서 그 데칸의 공백을 이 섭정이 메우는 게 아니고, 구유쿠가 바투와의 전쟁을 위해서 원정을 하던 도중에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구유쿠의 치세가 18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사방의 정적이 득식을 한 상황에서 권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을 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유쿠의 아내가 섭정에 나서게 되는데, 다행히도 구유쿠 칸과 거의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이 바투 같은 경우는 구유쿠가 죽은 걸 알고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게 되고, 구유쿠의 군대는 일단 자기들이 명분상으로 목적으로 했던 오고타이 가문의 세습 영지인 이밀 지역으로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걸로 이 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좀 구유쿠랑 바투가 서로 대결할 거라고 생각한 청취자분들께는 낚시를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구유쿠 칸을 대신해서 섭정의 자리에 오른 게 오글 카이밋이라는 구유쿠 칸의 아내였습니다. 여태까지 투레게네나
소르카타니와 같은 굉장히 정략에 능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굴 카이밋이라는 사람이 정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총수가 제국의 수도가 아닌 외딴 곳에서 사망한 상황, 그리고 사방에 정적이 득식을 한 상황에서 이 오굴 카이밋이가 어떤 식으로 이 난국을 헤쳐갈 것인지 그거를 상황극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8년 3월 혹은 4월에 숨을 거둔 구유크. 그의 뒤를 이은 것은 그의 아내 오굴 카이밋이었다. 그녀는 다양한 외국 사절을 접견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외교적으로 공인받는 과정에 돌입했다. 1250년 오고타이 가문의 세습 영지인 이밀 지역에서 프랑스에서 온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가 있었다. 저희 세 사람은 프랑스 국왕 루이 9세의 사절입니다. 저는 도미니크 회의 사제 앙드레 드롱지모, 이쪽은 제 동생 기욤, 그리고 여기는 장드 카르카소느입니다. 반갑소. 그대들은 무슨 용건으로 여기까지 온 거요? 페르시아와 탈라스를 거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굴 카이미시님의 등극을 축하하는 프랑스 국왕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이것은 나를 위한, 몽골을 위한 조공이로구만. 그래, 프랑스 왕은 언제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오글 카이미시의 말을 들은 몽골의 노신이 프랑스 사신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사신은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네? 항복이라고요? 프랑스 국왕께서는 그런 말은 일절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전달해 드렸으니 저희는 잠시만 머문 뒤 곧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무례한. 그대들은 저들의 무례를 어떻게 보는가? 예케 가둔이시오. 지금은 순식간에 구유국한을 잃고 어렵사리 그 자리를 예케 카툰께서 대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사방의 호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용을 보일 때입니다. 그런가? 노신의 우려대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구유국한과 일촉즉발의 상황을 형성했던 바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오고타이 가문의 동태를 살피며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었다. 바투님! 오굴 카이미시가 데칸의 자리를 다시금 오고타이계 왕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지. 데칸의 자리를 오고타이 가문에서 영원히 독점하려는 속셈이군. 그래, 누구에게 데칸을 넘길 속셈이라던가. 오고타이 가문은 구유쿠칸의 조카 시레문을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굴 카이미시만은 자신의 소생인 호자에게 데칸의 자리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틀렸다. 내가 움직일 것이야. 오! 드디어 바투님께서 데칸에 등극하시는 겁니까? 어리석구나. 너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보느냐? 데칸의 꿈은 아버지 주치칸께서도 단호히 접으신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다. 우리 가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메르키테의 멍에를 쓰고 있는 데다가 서방 원정을 통해 얻은 땅으로 인해서 내밀한 미움을 사고 있다. 어쩌면 둘루이 가문도 배가 많이 아플 것이지. 말하자면 우리 가문은 데칸으로서의 덕망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나마 우리의 동맹인 툴루이 가문만이 남겠군요. 그렇다. 우리는 툴루이 가문의 인사를 데칸으로 주대하도록 하겠다. 바투는 툴루이 가문과의 교섭을 통해 긴급하게 쿠릴타이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툴루이 가문의 소르카타니는 유능한 내 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쿠릴타이를 소집하였다. 1250년
텐산 산맥의 이시쿠로수, 오늘날의 키르기스스탄에서 쿠릴타이를 소집해버린 것이다. 몽골 초원의 바깥쪽을 선택하여 바투의 참여를 쉽게 만든 것이다. 그들은 오고타이 가문에도 선거 참여를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부당했다. 쿠릴타이 참석을 거부한 오굴카이미시의 명분은 다음과 같았다. 척법한 쿠릴타이는 몽골 본토, 특히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룸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요. 툴루이 가문과 바투를 주축으로 한 쿠릴타이는 오고타이 가문의 불참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소르카타니의 맏아들 몽케가 데칸으로 선출되었지만 오고타이 가문의 불참으로 빛을 잃었다. 선수를 쳐서 쿠릴타이를 여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명분을 얻지는 못한 것이다. 바투와 소르카타니는 서신을 주고받으며 쿠릴타이의 명분을 얻기 위한 그림을 그려갔다. 그러던 중 소르카타니의 서신 하나가 엄중한 보호를 받으며 바투에게 전달되었다. 바투님, 그동안 카라코룸에서 쿠릴타이를 열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카라코룸에서만 쿠릴타이가 가능하다는 오고타이 가문의 논리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툴레이 가문은 카라코룸보다도 더 성스러운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태어나고 칸으로 선출되고 죽어서 묻힌 몽골의 고향입니다. 이런 땅에서 쿠릴타이를 연다면 오고타이 가문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서신을 받아든 바투가 즉각 명령하였다. 좋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쿠릴타이를 열 수 있게 되었군. 소르카타니님이 묘수를 생각해내셨어. 이제 오고타이 가문에서도 쿠릴타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나의 동생 베르케에게 명하겠다. 3만 명의 친위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들로 하여금 쿠릴타이를 호위하도록 해라. 혹시 있을지 모를 오고타이 가문의 역습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르카타니의 구상대로 쿠릴타이는 몽골 초원준 툴루이 가문의 영지인 몽골 제국의 본향에서 다시금 열렸다. 케룰랭 강가의 쿠데우 아랄 지역이었다. 칭기스칸의 자취가 배인 곳이기에 오고타이 가문이라도 차마 거기에 거스를 수가 없었다. 카라코룸에서 쿠릴타이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 주장보다도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주도권을 잡은 툴루이 가문에 의해서 두 번째 쿠릴타이가 소집되어 1251년 7월 1일 43살의 몽케가 몽골 제국의 데칸으로 선출되었다. 앞서서는 몽골 제국 황가의 황희쟁탈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굴카이미시 같은 경우는 오고타이 가문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자기 아들 호자한테 데칸의 자리를 넘기려고 했는데요. 오굴카이미시에게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쿠릴타이를 빨리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아들인 호자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의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내세워서 쿠릴타이를 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충분히 장성할 때까지 자기가 섭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기의 세력권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쿠릴타이를 열어서 자기 아이인 호자에게 데칸의 자리를 넘기려고 했을 겁니다. 일각의 역사학자들이 오굴카이미시가 투레게네나 소르카타니에 비해서 정치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겠지만 아들이 너무나 어렸던 점이 이 오굴카이미시의 발목을 잡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구유크칸의 정적이었던 세력들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주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조선의 세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충분히 왕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이가 어리고 주변의 세력을 규합하기가 힘든 단종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낼름 왕위를 쟁탈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예가 있었고, 또 일본의 전국시대 예를 들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이 어린 도요토미 가문의 후계자를 밀어내고 그 어린 후계자를 파멸시킨 다음에 자기가 에도 막부를 열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이걸 종합해 볼 때 냉혹한 세상의 논리에서는 바투나 툴루이 가문이 이 오골카이미 씨의 노림수를 그대로 기다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유국한의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들게 되는 거죠. 툴루이 가문과 바투의 연합에서 바투는 데칸의 주기를 사실상 포기를 했죠. 왜냐면은 몽골 제국이 어떻게 보면 여러 세력들이 연합해 있는 연합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연합제국들을 명분상으로 엮는 권위나 끈이 굉장히 단단한 가문이 데칸의 주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투가 속한 주치 가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출생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툴루이 가문을 밀어주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 툴루이 가문과 바투 가문이 연합을 해서 계속해서 쿠릴타이를 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몽골 제국의 외곽에서 쿠릴타이를 열게 되는데요. 일단 이곳을 장소로 잡은 이유는 바투가 굉장히 오기 쉬운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투가 몽골 제국의 최서방에 있기 때문에 몽골의 핵심인 몽골 초원까지 들어서려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모험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몽골 초원 바깥, 거기에서 이제 쿠릴타이를 1차로 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쿠릴타이를 위한 쿠릴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명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왜냐면은 1차로 쿠릴타이를 열었던 키르기스탄 지역 같은 경우는 몽골 제국의 뿌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고타이 가문 같은 경우는 쿠릴타이를 열려면은 몽골 제국의 중심인 카라코룸에서 열어야지 어디 변두리에서 열어놓고서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냐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태클을 걸게 되고 이게 먹혀서 이 쿠릴타이는 무효로 판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툴루이 가문과 바투가 포기를 하냐? 절대 포기 안 하죠. 포기를 안 하고 다시 좀 더 명분을 쌓아가지고 쿠릴타이를 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소르카타니가 묘수를 내게 됩니다. 그래? 몽골 초원에서 열어야 된다고 하면은 툴루이 가문, 우리 가문 땅에서 열지 뭐. 우리 가문은 칭기스칸이 태어나서 자라고 칸이 되고 거기다가 칭기스칸이 묻히기까지 한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쿠릴타이를 연다고 하면은 몽골 제국에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명분 싸움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명분을 쌓아가지고 그 명분으로 역습을 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고타이 가문은 툴루이 가문과 바투 가문이 여는 이 쿠릴타이에 계속해서 명분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툴루이 가문의 땅에서 열리는 쿠릴타이는 명분에서 절대로 거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었고 툴루이 가문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미치는 그 지역에서 소르카타니의 아들 몽케가 데칸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여태까지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정치 드라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몽케칸이 등극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몽케칸이 등극한 그날의 분위기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데칸 선출일에는 모든 사람이 일을 쉬고 짐승에게도 일을 시키거나 짐을 지우지 않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거날은 직장도 쉬고 학교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를 독려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출일 자체를 기념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데칸 선출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성스럽고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날이 신성한 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굉장히 주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짐승을 잡아도 땅에 피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말하자면 불결한 피로 땅을 더럽힐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한가한 휴식 속에 신성함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일주일 동안 마유주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의 젖을 발효시킨 아이락, 쿠미즈라고 하는 그런 술을 마시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맥주 파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파티를 일주일 동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파티 과정 이후에 사방의 총독들이나 외국의 사절들이 이 데칸의 등극을 축하하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점이
몽케칸이 등극을 했으니까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오고타이 가문에서도 이 몽케칸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절과 함께 사람들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이 두 가문이 서로 대면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상황극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고타이 가문 구유쿠칸의 가족은 쿠릴타에 늦게 도착했다. 선출 과정은 이미 끝나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오고타이 가문의 새 왕자는 갑자기 천막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새로운 칸이 몽케칸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칸의 오르드 앞에서 몽케칸의 수비병이 그들을 막아세웠다. 멈추시오! 여기서부터는 더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오고타이 가문의 왕자다. 서둘러 길을 트지 못하겠느냐? 새로운 칸인 몽케칸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 칸의 명령이니 모두 오고타이 가문의 왕자를 체포하여 사슬로 묶어라. 사슬로 꽁꽁 묶인 오고타이의 새 왕자는 몽케칸 앞에 무릎을 꿇린 채로 던져졌다. 그리고 나서 몸을 일으켜 고개를 번쩍 들고 칸을 노려보았다. 몽케칸, 억울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 내가 아는 이야기와는 다르군. 너희 새 왕자가 나의 오르드로 찾아온 것은 시선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책략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제와 발뺌에도 늦었어. 너희의 다른 가족들은 우리들이 잔치 중에 술에 취했을 때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첩자를 통해서 다 들었거든. 왜 말이 없지? 괜찮아. 너희를 고문하진 않을 거야. 너희들의 부하들로부터 진상을 듣겠다. 몽케는 새 왕자는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대신 오고타이 가문의 신하들을 불러 매질을 시작하였다. 고문을 동반한 재판이 끝나자 새 칸은 사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죄목이 확증된 것은 아니었으나 칸은 그 즉시 두 왕자의 입에 돌과 흙을 가득 채워 죽였다. 몽케가 남자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 소르카타니는 오고타이 가문의 섭정 오굴 카이미시 카툰의 체포를 명령했다. 이전 구유쿠칸의 시대에 파티마 재판에 버금가는 잔인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녀를 체포한 사람들은 그녀의 두 손을 생가죽으로 묶고 꿰맸으며 옷을 벗겨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든 뒤 모전 천막으로 싸서 오고타이 가문에 다른 나이든 여자와 함께 물에 던져버렸다. 몽케칸은 이렇듯 오고타이의 혈통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77명 죽였다. 축제로 시작해 피로 얼룩진 쿠릴타이였지만 이로써 툴루이 가문의 지배권이 확실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몽케칸이 칸으로 등극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구유쿠칸 이상의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비인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의도로 살해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죠. 독재 정권이나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인해서 특정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와 무관한 양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 정치의 발전사는 이런 비인도를 인도로 점차 개선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과거 세력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음 세력에게 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양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했죠. 이런 정치의 인도적인 측면 외에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한번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세의 전제 군주정에서는 일단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세력을 독점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세력의 숙청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곳곳에 뿌리내리게 하고 굉장히 그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음 정권 교체기에 더욱 강한 숙청을 부르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숙청이라는 정치적인 작용이 결국에는 상대 세력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유쿠칸에 비견되게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이런 숙청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몽케칸이 인간적으로 잔인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과거에 자행된 숙청이 또 다른 숙청을 부르게 되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접근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 이후로 오고타이 가문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두, 카단 이런 잔존 세력들만 생존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카이두는 한 번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인데 이때 카이두가 오고타이계가 거의 괴멸되는 상황을 접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그의 마음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타이 가문이 절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지금은 고개를 숙이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네, 일단은 오고타이 가문의 잔존 세력 카이두란 사람을 기억해 주시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순히 오고타이 가문 숙청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가타이 가문에 대해서도 손을 뻗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자면은 몽케칸이 목소리는 좀 많이 순진해 보이는데 굉장히 정략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냉혹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런 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몽케칸의 이 목소리와 행보의 갭이 더 심해질지 아니면 좀 좁아질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지켜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몽케칸이 차가타이 가문을 어떻게 대했냐 하면은 몽케칸의 반대 세력인 예수몽케라는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몽케칸이란 이름도 비슷한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예수몽케라는 사람을 사형시키고 그 자리를 예수몽케의 친척인 카라훌렉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일부 세력을 숙청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박아놓게 되면은 그 박아놓은 사람의 후계인처럼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차가타이 가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말하자면은 차가타이 가문의 사람을 자기의 말로 바꿔서 그 말을 통해서 차가타이 가문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부타이와 바투의 서방 원정 당시에 구유쿠칸과 함께 수부타이 바투에 대들었던 그런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차가타이 가문의 불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도 잠재적으로 자기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이 인물도 사형을 하게 됩니다. 몽케칸은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서 4개 가문을 발빠르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장악력을 보인 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케칸은 오고타이 가문을 장악하고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름까지 다 장악을 했는데 이 시기쯤에서 소르카크타니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투레겐의 소르카크타니, 에부스큰 이런 여성 지도자들이 1240년부터 1250년 초반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하면서 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 여성의 통치 시대 10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권은 툴루이 가문에 넘어가게 되고 앞으로는 이 툴루이 가문의 주도권 하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툴루이 가문의 주도권 하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고타이 가문 출신이었던 카이두가 이 툴루이 가문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 칭기스칸과 자무카의 대결에서 칭기스칸이 주인공 포지션이었다면은 이번에는 툴루이 가문이 주인공 포지션이 될 것 같고 주인공의 라이벌 포지션이 자무카였다면은 이제 주인공의 라이벌 포지션이 카이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큰 그림을 한번 잡아주시고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걸 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툴루이 가문의 몽케칸이 어떤 식의 정치를 펴고 대외관계를 펴나갈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